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불세4로 보이는 최신 대전차 미사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불세4 개발 및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면 우크라이나나 우리 육군 모두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비가시선 유도무기는 구릉이나 건물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사일의 전면 광학 시커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표적을 선별한 이후에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드론 전쟁으로 대변되고 있어서 폴란드군은 K2PL의 강력한 드론 방어 체계 장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유로사토리 2024 전시회에서 공개된 전차들 대부분이 30mm RCWS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K2PL에는요, 이스라엘 라팔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참여한 형태의 트로피 개량형이 장착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요, 과연 진짜 능동 방어 시스템이 드론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드론을 잡을 수 있다고요? 현대로템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드론 제밍 시스템, 30mm RCWS, 그 다음에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드론에 대응한다는 이런 다층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연동 작업이 필요한 것은요, 30mm RCWS를 사용해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접근을 탐지한 이후 그 방향으로 RCWS를 유도할 레이더 등의 탐지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360도 탐지 레이더를 드론 탐지에도 활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레이더 제품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말미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자는 라팔사로부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고요. 트로피의 요격 각도가 대략 70도에 달아서 자폭 드론은 물론 제블린과 같은 3세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론 요격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요, 드론 요격 시스템을 사용해 북한의 불세4와 같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세4와 같은 광섬유 유도 방식 무기는요, 속도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불세4, 스파이크 시리즈,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궁 모두 4개의 날개를 사용해 자세를 제어하기 때문에 하강 각도에 분명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강하를 해도 하강 각도가 70도 정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자폭 드론에 대응해 개발된 30mm RCWS와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은 충분히 불세4와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폴란드가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방어 체계가 폴란드 수출형 K2PL 외에 우리 육군의 K2 흑표 전차에도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장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1차로 100대, 2차 106대, 그리고 3차 54대 전력화가 완료되었고요. 2024년, 즉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약 1조 9,400억 원을 투입해 약 150여 대의 K2 흑표를 추가로 생산하는 4차 양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차 생산을 통해 제7기동군단에 배치된 K1A2 전차 모두가 K2 흑표 전차로 대체됨과 동시에 생산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8년에 K2 흑표 전차 양산이 종료됨과 동시에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창정비 시기를 활용해 K2 흑표의 성능 개량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육군과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의 성능 개량에 관한 여러 의견과 기술적 검토를 수행했고, 육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K2 흑표의 복합 장갑, 화력, 기동력에 대해서 이렇다 할 불만은 없다고 합니다. K2 흑표 개량의 방향성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부각된 9K 135 코넬과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 드론에 대응한 방어 능력 강화입니다. 북한은 앞서 설명한 불세4 외에 북한판 코넷으로 호칭되는 불세5 대전차 미사일 배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불세5는 관통력이 1000mm 이상이어서 반응 장갑으로 보호되는 K2 흑표 전차의 측면을 충분히 관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군 역시 대전차 및 자폭 드론 방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군과의 기갑 전투보다는 안정화 작전 시에 접촉하는 보병이나 게릴라 혹은 자폭 드론 등과의 교전 능력 강화가 개량 목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량 방안이 수립됐나요? 네, 방위사업청을 통해 K2 흑표전차 성능 개량 방향성에 관련된 기본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도시 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 소요 증대 등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을 구비한 K2 전차 성능 개량 소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요. 적 대전차 미사일, 드론 공격 등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복합 능동 방어 장치 장착, 도시 지역 및 산악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승무원의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 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AI 기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즉 RCWS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4년 전반기에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2024년 후반기부터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후 육군이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면 합동참모부에서 이를 평가한 이후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과 함께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관과 예산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어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이 진행돼야 하므로 연구개발 사업이 2026년쯤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개량 사업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현대로템은 실제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360도 상황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무인기 방어 시스템 외에 수출국과 우리 육군의 요구에 대응해 한국형 아이언 비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모델인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은요, 전차 여기저기에 배치된 카메라로 외부 영상을 촬영한 이후 전차병이 착용하고 있는 HMD, 즉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죠. 이 장비를 활용해 외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차병은 전차 장갑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자동 영상 분석 시스템이 새롭게 출현한 사람이나 장비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보함과 동시에 그 종류를 제시해 줍니다. K2 흑표에도 아이언 비전과 동급의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추가에 AI 성능을 가진 RCWS가 장착되어서 표적을 인지하고 공격 명령을 내리면 스스로 표적을 추적해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군은 K2 흑표전차에 강력한 드론 및 대전차 방어 능력을 부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기존 K1 전차 시리즈에는 이렇다 할 무인기나 대전차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계획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육군이 이렇게 방어 체계 장착을 등한시한 이유는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군이 소수의 샘플형 무기 체계 외에는 최신 무기의 대량 배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요,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덕분에 나름 숨통이 트이고 있고요. 여기서 얻은 자금으로 불세 시리즈 등의 최신 무기를 적극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분, 드론이란 무기 체계, 요 보셨죠? 이런 상용 드론을 가지고 적 전차를 공격하는 이런 건요, 굉장히 값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K2 흑표 외에 K1 전차 시리즈와 K21 보병 전투차에 최소한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기술적인 문제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뭔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언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전에서 이제 자폭 드론은요, 군용이건 민간용을 개조한 것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술 차량부터 전차까지 모든 차량한테 공포의 존재가 됐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합해 대략 1만 대 이상의 각종 기갑 차량이 파괴되었는데요. 이 중 고전적인 전차전에 의한 파괴 숫자는 채 10%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뭐냐? 포병 화력과 지뢰, 그리고 각종 드론에 의한 손실이죠. 따라서 현 전장 상황에서 전차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드론입니다. 더욱이 상용 드론을 활용해 공격할 경우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탁월하죠. 요점은요, 도대체 그 작은 드론을 어떻게 미리 탐지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봐야지 떨어뜨리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능동 방어 시스템의 탐지 레이더를 활용해 드론을 잡는 방안도 매우 훌륭하긴 한데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현실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의 속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상용 드론을 개조한 애들은 시속 120km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전차 미사일은 초속이 250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속도 차이가 큰 발사체를 모두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해서는요, 레이더의 민감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드론은요, 새와 구분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복잡한 레이더를 전차에 탑재할 경우, 뭐 전차의 최저건 그렇다 쳐도 전차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탐지해야 되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또 추가할 그런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K2 전차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많은 K1 및 K1A1 전차에도 죄다 탑재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엄청나요. 그리고 지상의 차량은요, 전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보병 전투차는 어쩌란 말입니까? 따라서요, 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현재 국내에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언급했던 토리스 스퀘어의 A사 드론 탐지 레이더죠. 이 시스템을 차량 장갑차에 탑재해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민감한 A사 레이더 특성상 진동 문제가 있는 궤도식보다는 차량용에 탑재하는 것이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전장에서 쓸만한 궤도식 차량은요, 얼마 전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뉴 비에클, 즉 줄여서 NV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 역시 본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었죠. 우리 육군은 현재 K808과 K806 차륜형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어력 등 여러 가지가 아쉬운 차량입니다. 하지만 NV는요, 방어력도 훨씬 향상되었고요, 특히 40mm 기관 포탑도 얹을 수 있을 만큼 플랫폼의 여유도 있는 차량이에요. 따라서 드론 탐지용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그럼 한 차량에 기관포와 레이더를 다 탑재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작은 드론을 정밀하게 탐지 추적하려면 레이더 오퍼레이터의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한두 개의 드론이 아닌 군집 드론이 공격을 해온다면 레이더 오퍼레이터의 부담은 가중될 것 같아요. 따라서 드론 탐지용 A사 레이더를 탑재한 NV 차량 하나와 35mm 이상의 에어버스트탄 운영이 가능한 기관포 포탑용 MV 2대가 팀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드론 탐지용 A사 레이더가 얻은 표적 정보를 나머지 2대의 포탑형 MV와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거죠. 포탑형 MV 차량은 공유받은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요, 30mm 안티 드론건을 탑재한 주변의 K2 전차와 40mm 에어버스탄을 사용할 수 있는 K21 장갑차에도 공유되어서 적의 군집 드론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K2 전차 3대와 드론 탐지용 A사 레이더를 탑재한 MV 차량 하나, 그리고 35mm 이상의 에어버스탄 운영이 가능한 기관포 포탑형 MV 2대가 하나의 기본 패키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K1이나 K1A1에게는요, 30mm 안티 드론건을 탑재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 방어 시스템 하나를 탑재해야겠죠. 하지만 K2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NV 플러스 포탑형 MV 2대가 세대의 K1 또는 세대의 K1A1 전차와 한 묶음으로 작전하면 웬만큼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팀으로 묶어 운영해야 드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최소한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전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적 드론을 탐지하여 적 드론을 쫓아가 파괴하는 저가의 자폭 킬러 드론도 함께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겁니다. 무엇보다 확실히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적의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적보다 먼저 대량의 드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방식이 드론이 난무하는 전쟁에서 지상의 기계화 부대가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폴란드 무기 수입 후속 얘기도 있다고요? 네,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육군 납품용 K2 흑표 전차를 일부 정연하는 방법까지 사용해 180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023년 연말까지 K2PL로 호칭되는 폴란드 군용 모델에 대한 성능, 가격, 양산 방식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2023년 11월에 실시된 선거로 인해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되었고요. 우리 방위사업청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앞 정부가 수행하던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이죠. 실제 폴란드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서유럽과의 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개혁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정부가 수행했던 한국형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폴란드 정부도 가격 대비 성능, 납품 면에서 한국형 무기를 당해낼 상대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와 한국의 방위사업청, 현대로템 사이에 K2PL 전차의 성능과 생산 방식에 대한 협상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당연히 협상 상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큰 문제 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요. K2PL 전차가 다른 유럽제 전차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를 30차례 넘게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위기에 빠진 기갑 차량과 드론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포병 활용마저 전차의 사신이 된 상황이죠. 과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기갑 부대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선 부대에선 이미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드론 사령부도 창설되었고요. 드론 사령부에서 공격용 드론의 운용뿐만 아니라 적의 드론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론 때문에 전차 무역론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는 가장 확실한 지상 화력 지원 수단이자 강력한 돌파 능력을 가진 무기체계입니다. 전차가 있고 없고는 아직까지 지상 작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의 생존성을 위한 혁신적인 장비와 새로운 교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를 충족시켜야 우리 육군이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한국인으로서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세계 각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Medical Support Program for Korean War Veterans has opened. 직역하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의료지원 시작이라는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에 들어간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을 보자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을 주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국내 기업이요. 6.25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16개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하고자 이런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한 것인데요. 심지어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론이란 매체를 선택해 16개 참전국 각국에 밤낮 없이 이 프로젝트 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에 이렇게까지 나선 한국인들의 행보가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놀라운 일을 이뤄낸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로 제 채널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참된 기업이죠. 이것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주거 개선, 식비 지원, 물품 지원 등 365일이 국경일인 것처럼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구 반대편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돈이 없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 용사들에게 대규모 수술 지원까지 해줬고요. 이런 사실이 에티오피아 유명 신문사를 통해 미라클 코리안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아오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의 규모가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자까지 보는 상황에도 이런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보기에 진짜 대단한 곳이죠. 지금 이곳은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올해 콜롬비아행을 결정했고요. 그곳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참전용사를 위한 의수 지원까지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행보에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인데요. 인프레쉬는 한국 역사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미 또한 알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후원 티셔츠와 볼캡에는요, 태극기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Things to Remember는 기억이라는 것을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상 속에서 무난히 착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후원 굿즈를 통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고 모든 걸 기업명이 아닌 동참한 분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앞으로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주신 참전 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